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출국 11일 만에 조기 귀국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사의 즉각 해임과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고 여당은 총선용 여론몰이라고 맞섰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당 강세 지역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TK 지역을, 이재명 대표는 호남을 방문하며 텃밭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진행됩니다.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기호가 결정되며 공식 선거 운동은 오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거취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엇갈린 반응과 서울 강북을 민주당 후보가 된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자 변호 이력 논란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을 20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본격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건데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아침 귀국했지만 당 내에선 이 대사가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소식 오다인 기자가 전합니다.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 지역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가장 먼저 대구 달서울에 출마하는 윤재욱 공동선대위원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방문해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대구 서문시장과 동성로 방문에 이어 경북 경산을 찾아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유세 활동을 펼치며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았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도피성 출국 논란이 있었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귀국한 것을 언급하며 민주당과 공수처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의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로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조사하고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이건 공수처와 민주당이 총선 앞두고 정치질을 한 겁니다. 어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사퇴에 이어 오늘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귀국까지 이뤄지면서 당정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듯하지만 여당 내에서는 이 대사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 스스로가 거취 문제로 또 고민을 한다면은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귀국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며 대사를 그만두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사는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의 조사를 받을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사가 4월 10일 총선이 끝날 때까지 국내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를 찾아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선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 쌍특검 1국조에 협조하라고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텃밭인 호남의 민심을 다지기 위해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등 당 관계자 300여 명은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방명록에 4.10 심판의 날 5월 정신으로 국민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고 남겼습니다. 이후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는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를 비판했습니다.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이종섭 대사에 대한 특검도 시작해야 한다며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는 데 국민의힘이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에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손톱만큼이라도
국민을 존중하고 진심을 가지고 있다면 쌍특검 1국조에 대해서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피켓팅을 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사의 해임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종석 해임 그리고 수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박용진 의원을 이기고 출마하게 된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자 변호 이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과 가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 하지만 민주당은 조수진 후보에 대한 공천을 재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광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녹색정의당이 비례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6석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반발하며 탈당을 예고했던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정의당은 14명의 비례대표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찬희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비례득표에서 270만 표를 목표로 한다며 6석을 유지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계, 농민, 그리고 인권, 기후 등 장애인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당 안팎에서 활동하신 분들을 골고루 균형감 있게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편 과학기술인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혁신당의 비례후보 명단에 반발하고 있는 양양자 원내대표는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거취 관련 기자회견을 일단 취소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세력이 모인 정당이다 보니 어느 정파나 갈등이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표는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는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은 위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몰빵론과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가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충돌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오전 가장 큰 이슈였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귀국 소식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5일부터 열리는 공관장 회의를 위해서 귀국을 한다고 당초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좀 이후에 오지 않을까 했는데 귀국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곧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총선 이후까지 좀 머무르면서 수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호주 대사에 부임한 지 11일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오늘 오전 이 인천공항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외교부가 사전에 이 9시 50분쯤에 귀국 예정이라고 이 취재진들에게 통지도 해주면서 이종섭 대사의 귀국 소식을 알렸는데 예상보다 조금 일찍 나온 이종섭 호주 대사는 이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공수처가 수사가 늦어지는 것을 애둘러 지적하면서 이 빠른 사건 처리를 희망한 것인데요. 또 하지만 의혹들에 대해서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전체적으로 의혹들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25일 공관장 회의 이후에도 부임지인 호주로 돌아가지 않고 아마 4.10 총선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 머무를 예정인 것으로 현재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대사의 잦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사퇴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기도 한 안철수 의원은 이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 사퇴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론의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종섭 대사 귀국이라는 이 한 수를 양보한 대통령실이 이종섭 대사 귀국 이후에도 총선 여론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를 원했던 당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다시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인천공항에는 1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나왔습니다. 피켓 시위를 하면서 이종섭 대사 이슈를 놓고 공세를 펼쳤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압송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사퇴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귀국 4시간 전이었던 오늘 새벽 5시부터 민주당 의원 10여 명과 당직자들이 인천공항에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또 조정식 사무총장, 박주민 원내 수석부대표, 또 김민석 선대위 상황실장 등이 이 인천공항 입국장에 나타났으니까 나름 무게감 있는 정치인들이 나온 건데 네.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국제적 망신이고 호주에 대한 외교 결례라고 비판을 하면서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민심이 나빠지니까 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해서 급히 귀국시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이 즉각 해임하고 압송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이 유권자 민심에 이종섭 대사 이슈가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다만 여권이 이 황상무 수석 사퇴 또 이종섭 대사 조기 귀국으로 논란에 대해서 정면에 승부수를 던지면서 민주당도 좀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대응 전략의 재설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특히 그동안 큰 흐름에서 연대를 내세우면서 이 진보 진영의 동반자적인 역할을 강조해왔던 조국 혁신당이 몰빵론을 내세운 민주당에 대해서 이 비패론을 들고 나오면서 네. 차별화를 나서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 비례에 있어서 총선까지 전략을 놓고 민주당의 지도부가 고심이 조금 깊을 것 같습니다. 네, 몰빵론에 비패론까지 나왔네요. 자, 이제 공천이 끝났습니다. 254개 지역구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 제3당을 노리는 소수 정당들은 물론이고 제3지대 신당이 등장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그 다자 구도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95곳의 지역구에서 다자 대결이 진행이 되면 꽤 많은 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3파전 이상의 다자 구도가 확정된 지역구가 이 95곳에 달합니다. 이 전체 지역구인 254곳 중에 5분의 2가량이 이 다자 구도로 치러지는 그런 셈인데 이는 개혁신당, 또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 이 제3당을 꿈꾸는 소수 정당들이 지역구 후보를 내면서 발생한 이번 총선의 특징 중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254개의 전 지역구의 후보자를 냈고요. 민주당은 이 대구, 경북, TK 지역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후보자를 냈습니다. 제3지대에서는 개혁신당이 50곳, 새로운미래가 32곳, 녹색정의당이 17곳에서 후보자를 냈는데요. 이 개혁신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라도와 경상도 모두에 골고루 냈다면 새로운미래는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되 경상도에서는 아예 후보자를 내지 않은 것이 이 당의 색깔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다자 대결에서는 정당과 후보들이 각각 서로 어떻게 유권자 표심을 나눠 가지느냐 이거에 따라 유불리 여부가 정당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좀 이에 있어서 유의미한 지역구들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 개혁신당이 제가 50곳에서 지역구를 가장 많이 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혁신당의 지지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이 2030 남성들이죠. 그리고 네. 2030 남성표는 지난 대선 때를 국한하면 이 국민의힘을 가장 많이 지지했기도 했습니다. 그랬죠.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표가 좀 나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상당해 보입니다. 이 당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도전장을 내민 이 화성을 지역구만 해도요.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 지지율이 18에서 20%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 인접 지역구인 화성정에서 이 3선을 했던 이원우 개혁신당 의원도 나섰고 또 용인갑에는 양양자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역시 공천을 받은 상태고요. 성남 분당갑에서도 류호정 전 의원이 개혁신당의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표가 나뉠 가능성을 우려해야 되는 곳들이 좀 있는데요. 주로 이 민주당 현역이었던 곳들이 탈당해서 다시 출마하는 곳들입니다. 앞서 이현욱 의원도 그렇지만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이 남양주 갑에서 또 서른 의원은 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부천을에서 새로운 미래의 후보로 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들로만 봤을 때 제3지대 정당들이 지역구에서 승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좀 우려 섞인 관측들도 나옵니다. 이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조차도 이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과 적게는 2배, 많으면 4배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 고양갑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지지율이 밀리고 있어서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심상정 후보는 현재 이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이 지역구 당선자를 배출해서 이 제3정당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려 했던 새 정당이 이 지역구에서 지금의 열세 분위기를 만회할 총선 전략
전략을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는 남은 총선 기간 동안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총선이 한 3주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한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해 11월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처음으로 영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김 의장은 상하원 의장과 잇따라 회동하고 양국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전합니다. 영국을 공식 방문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린지 아비 호일 하원 의장과 존 프란시스 맥콜 상원 의장을 만나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의장은 과학기술과 에너지,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특히 해상풍력 공급망 관련 기자재 분야에서 양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국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한국과 영국 FTA 개선 협상을 통해 양국 경제 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우주, 반도체, 디지털 분야와 같은 공동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 간의 과학기술 협력이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해 호일 영국 하원 의장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말했고 맥콜 상원 의장도 양국 협력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한 김 의장은 참전 용사가 참석한 리셉션에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김 의장은 참전 용사분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번영한 국가이자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도왔는가. 그리고 그분들이 영국에 대한 충성심, 그것이 얼마나 높고 숭고한 것이었는가를 생각하면서 한국 국민과 한국 의회를 대표해서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포 간담회를 가진 김 의장은 교민들의 복수 국적 허용 연령 완화 건의에 재외 동포에게 복수 국적을 과감하게 허용하는 것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공감을 표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내일 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사항 등 인적사항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시작되며 예비 후보자들은 27일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다음 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자택을 공식 방문합니다. 한 위원장은 과거 국정농단 당시에 윤 대통령과 함께 수사를 이끌었으며 정치권에 입문한 뒤 박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난을 보내며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사회 원로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가 어제 비례 후보 명단을 수정한 데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엉망진창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미래가 급하게 비례 후보 명단을 수정했지만 호남 출신 4선 의원 1명을 당선권에 놓는 정도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노조 탄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부적절한 후보들이 여전히 당선권에 있고 비대위 출신의 김혜지, 한지아 비대위원도 순번을 유지했다며 누구를 위한 공천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주거 지원 등을 포함한 기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공약에는 기후위기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주택을 안전주거로 전환하기 위해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450만 호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소규모 기업과 지역에서도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거래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재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3월 2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종섭 귀국 후입니다. 오늘 오전 출국 11일 만에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향후 거취를 두고 정치권이 갑로들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해결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게 해결이 된 걸까요? 해병대 채모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서 이 대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부인한 가운데 국내에 머무는 동안 공수처 조사를 받길 바란다면서 사의 표명 여부 질문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이 대사의 도피 논란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지금 언제 숨어 다니고 피해 다녔다는 말씀이시죠? 언제 숨어 다녔다는 말씀?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들어오는 거 오늘 아침에 정정당당하게 나오셔서 언론 앞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장관께서 큰 도주나 도피나 그렇게 표현을 쓰시는 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죠. 무슨 얘기 누가 도피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낙동강 벨트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남 양산 을에서 4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태우 의원은 귀국한 이 대사를 향해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마디로 만시지탄입니다. 이 조치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민심의 역풍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결국은 국민들의 뜻에 따르는 게 그게 순리입니다. 그 이종섭 대사의 결심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쪽이 몰아가면 우리가 막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공간자인데 어디를 숨어요? 이게 절대 도주가 될 수가 없는 일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진상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상병과 이종섭 특검을 주장하면서 총선 전 본회의에 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특검 1국조를 처리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처럼 여야 안팎의 공세 속에서 총선 핵심 변수로 꼽히는 이번 논란. 이종섭 대사의 귀국 후 행보와 거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순수한 마음 대 꼼수 복당입니다. 지난해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수도 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한 가운데 복당 수순을 밟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마녀 사냥식 정치 공세에 대한 억울함을 뒤로하고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민주당원과 함께 뛰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충정해서 그래도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해가지고 기호순이라도 기여를 하자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결정을 해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국면 자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입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내 현역 의원은 총 14명이 됐습니다. 총선 후 민주당과의 합당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 미래보다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기호 경쟁을 위한 입당도 아니었던 만큼 더욱 꼼수 복당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급기야 투기꾼에게까지 복당을 허용한 것이라면서 이재명을 향한 충정만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라고 맹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5월 국회 상임위 회의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하고 거액의 투기 논란이 불거지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남국 의원의 비례정당 입당. 선당 후사라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뭐 여야가 다 총선 앞두고 시끌시끌합니다. 네.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호주 대사 이종섭 전 장관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공천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국 현안 갖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출국한 지 11일 만에 전격 귀국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사의 사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선거용 공세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에 빠른 수사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 대사는 귀국하면서 공수처와 조율 후에 조사받을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사의 거취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시는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죠.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저는 공은 공수처로 넘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공수처가 지난 7일에 한 4시간 정도 조사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그러면 들어왔으니까 이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조사 준비가 얼마나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사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호주 대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조사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국내에 계속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할 수 있으면 빨리 네. 하고 나면은 이제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지금 조사하기가 좀 이르다 싶으면 대략의 수사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그 수사 스케줄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언제쯤 대략 소환 조사를 할 테니까 각서를 받든 어떻게 되든 가서 근무하고 있으면 그때 부르겠다. 공수처가 최소한도 그렇게 명확하게 이종섭 대사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종섭 대사의 귀국으로 공수처가 결정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체류 기간도 좀 넉넉히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총선 전까지는 이제 출국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공수처가 조사할 입장이라면 조율 후에 조사를 하는 게 그렇게 좀 어려운가요? 글쎄요, 수사하는 쪽 입장이 있으니까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게 이렇게 중간에 들어올 이런 장면이 벌어질 정도면 그냥 호주 대사 임명을 좀 늦추었으면 별일이 없었을 텐데. 네. 총선 이후에 임명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대사 몇 개월, 길게는 한 1년까지 비워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괜히 3월 초에 좀 서둘러서 임명하는 바람에 일종의 도피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조금 자초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정을 운영하는 분들은 이 법률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네.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일단 들어왔다 또 다시 내보낼 수도 없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사퇴시켜라 그러는데 임명을 했는데 이걸 사퇴시키는 것도 좀 모양이 이상해요. 그래서 아주 좀 난감하게 됐고요. 이게 이 군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 이게 얼마나 민감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민감성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게 군인이 젊은 남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는 군대를 가요. 그러면 이 군인의 부모들도 직접 이해 당사자고요. 네. 그래서 이건 세대나 성별 관계없이 다 우리 국민의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장이 애초에 이거는 사단장을 일단 입건을 하겠다 이렇게 결재를 올렸고 국방장관이 사인을 했으면 그냥 그렇게 놔두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군 검찰이 법률적으로 따져보니까 이거는 사단장을 기소하기는 어렵다 그러면 기소 안 하면 되고요. 또 설사 기소를 했다고 해도 법원에서 이건 유죄 판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때 가서 무죄 판결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는 게 병이라고 이 현 정권에 이제 법률가들이 많다 보니까 사단장 죄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빼라고 하면서 번복이 되면서 이게 그 불필요한 사달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참. 네. 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저는 이게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 대사 임명을 해서 이 사람을 빼돌렸다고 믿고 싶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인데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해갖고 지금 굉장히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종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지위가 피고발인이에요. 민주당이 고발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고발만 당하면 그 직을 내려놔야 되나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사퇴 주장은 뭐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태호 의원, 안철수 의원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퇴 주장은 네. 그야말로 야당의 정치 공세에 불구하고 지금 김태호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부안해동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수사받고 재판받고 그러는 이재명 대표는 왜 아무 자리도 안 내려놓나요? 지금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요 그냥 피고발인에 불과합니다. 네, 일단 그런 점에서 공수처 조사가 먼저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수처가 결정을 해주면 돼요. 지금 네. 현재 피고발인 그 이상도 넘어가 있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출국 금지가 좀 뒤늦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몰랐다. 그런데 그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법무부에서 보고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면 출국 금지를 어쨌든 1차 조사하고 해제를 했는데 그렇게 한 사흘 뒤에 바로 나갈 필요가 있었는지 이렇게 며칠 만에 다시 돌아올 정도면은 아예 그냥 출국을 조금 늦춰서 한 네.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좀 이렇게 좀 두루 민심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 대통령실에 그 정무 참모들이 많을 텐데 이분들은 도대체 월급을 왜 받는 건지 참 굉장히 의문이에요. 출국 금지된 피고발인을 급히 이제 출국시켜서 임명하는 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입장이실까요? 짧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예. 보시면 돼요. 출국 금지라는 거는 수사를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법무부에 요청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년 12월에 했어요. 그러면은 12월에 출국 금지하면서 사실은 한 출국 금지 보통 한 달 하거든요. 네. 한 달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소환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출국 금지를 했다는 얘기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안 해요. 그래서 한 번 연장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또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연장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했을 정도면 아니면 네. 출국 금지를 조금 천천히 하든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적어도 전직 장관을 그냥 고발당했다는 이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별 진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덜컥 출국 금지부터 해놓고 본다. 뭐 저는 그런 이 수사 절차상의 문제도 꽤 심각하다고 봅니다. 체류 기간이 이제 뭐 앞으로 길어질 테니까 이종섭 대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또 이 시간에 이제 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기회가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이제 심야 회의 끝에 후보 공천을 재조정을 했습니다. 조배숙 전 의원이 13번, 또 이달희 전 경북 부지사도 23번에서 17번 비교적 이제 당선권, 안정권으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이제 호남 홀대론 그리고 당직자 소외에 대한 이제 비판, 또 이제 이철규 의원에 대한 비판을 일부 이제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재조정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원래 어느 정당이든 비례 순번 가지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네.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이게 특이한 게 이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상 이렇게 지휘를 하는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안에서 일단 공식 발표를 한 다음에 아니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아주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이철규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니 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이 장면이. 보통 특히 집권 여당에서 이런 정도의 갈등은 물밑에서 사전에 다 조율을 해서 발표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이 정도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없는 건지 한동훈 위원장이. 네. 이게 리더십에 좀 큰 좀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이런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비례대표 명단 자체가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갈등이 불거져 나오는 네. 이 절차, 이 과정 자체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과보다는 이제 과정에 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는 말씀이셨는데 어쨌든 그 국민의 미래가 이제 비례대표를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이 좀 갈등이 이걸로 이제 다 좀 수습이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갈등은 수습이 되죠. 뭐 당장 오늘 내일 이제 내일까지 저 후보 등록해야 되는데 뭐 더 이상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른바 호남 홀대론 뭐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 큰 실책을 한 거죠. 뭐 당원 당규에도 보면 호남을 뭐 몇 % 이상 이렇게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안 지키고 그다음에 뭐 그런 비율도 제대로 안 지키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내에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거는 정말 심각한 하자거든요. 뿐만 아니고 결과적으로도 뭐 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그 호남에 누굴 배려한다 또는 뭐 청년 여성에 누굴 배려한다고 하면요. 그 청년 여성 호남에 일종의 상징성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호남에서 뭐 민주당 몫으로 국회의원을 했던 조배수 의원이 호남의 상징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안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조배수 의원을 뭐 뒷번호에서 앞번호로 땡겼으니까 아 우리 호남 홀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배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상이나 과거가 저는 유권자들로부터 별 호응을 못 받는다고 보기 때문에 뭐 조정을 한다고 했기는 했는데 그 내용이 뭐 그렇게 흡족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이제 불리는 주기환 전 위원장이 이제 끝내 배제가 됐고, 아니, 그분이 오늘 대통령실에서 민생 특보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좀 서운해할까봐 대통령 특보로 이렇게 임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한동훈 사촌이라고 이제 지적을 또 받았던 한지아, 김혜진 이제 비대위원도 기존 이제 순번을 좀 유지를 했습니다. 11번, 15번 안정권인데 친윤계와 뭐 친한계 갈등이 뭐 전반적으로 아닙니다. 이게 비례대표 후보 등록하고 나면 뭐 더 이상 갈등이 있을 리는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말고 다른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또 3차 갈등이 터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지금 1차도 그때 이상하게 터졌지 않습니까? 명품백 가방 가지고. 또 2차도 이번에 이렇게 불거질 일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터졌는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렇다면 총선 전까지 한 20일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뭐 다른 사건 을 가지고 대통령하고 여당 위원장이 또 대립하는 장면 같은 것이 벌어지지 않을까 제가 좀 이렇게 걱정이 되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조금 이런 건 있어요. 이번 그 공천 과정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에 전혀 소통이 안 되나? 이런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거 사전에 다 조율하는 거예요, 원래. 용산 대통령실하고 조율합니다. 저 당하고. 그렇게 해서 뭐 비례대표든 아니면 지역구도 용산의 의견이 있으면 뭐 용산의 의견을 또 반영해서 공천도 하고. 아니, 그게 그 정부와 여당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결과를 보면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없었다는 얘기는 윤 대통령한테도 문제가 있고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가 지금 그 공천권을 틀어쥐고서 다 한다고 하는데 아 뭐 용산은 전혀 의견 반영 안 합니다. 글쎄 그게 집권당 대표의 태도인가요?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소통의 문제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한간에는 뭐 2차 약속 대련 아니냐 이 얘기도 있는데 그건 두 분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진짜 갈등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크시는 걸로 어떤 생각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 또 사안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거액의 코인 거래 문제로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해서 이제 논란이 일고 있고. 또 이보다 오늘 이제 하루 종일 더 커다랗게 이제 그 뉴스를 장식했던 부분이 바로 이제 서울 강북을 공천을 박용진 후보를 꺾고 공천을 받았던 조수진 변호사가 언급을 한 길에서 배지를 줍는다 이 발언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이슈가 됐던 게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한 이력이 굉장히 좀 일파만파된 상황입니다. 조수진 변호사의 이력이 민변 소속이고 노무현 재단 이사고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일련의 그 프로필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논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논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게 공천 파동 후유증이죠. 이게 이제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언론의 검증이나 당내 검증위원회 같은 데서 한번 걸렀더라면 이건 좀 곤란하다. 공천 신청을 안 받아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걸러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게 박용진 의원을 이제 이렇게
네. 배제하기 위해서 약간 무리한 경선을 하다가 이제 막판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이게 후보 등록이 오늘 내일 이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후보를 사퇴시키면 다른 후보를 등록시킬 방법이 없어요. 내일이 마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려면 이제 오늘 밤이라도 공천관리위원회 열어서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아니고요. 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건 그냥 유권자들한테 심판받는 수밖에 없다, 판단을 구하는 수밖에 네.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야 간의 총선 앞두고 민심의 흐름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 여당이 그 호주 대사나 뭐 이런 시민사회 수석 발언 이런 걸 가지고 막 좀 죽을 쓰고 있다 보니까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뭐 그렇게 사퇴 안 해도 총선 이길 것 같은데 왜 사퇴를 시켜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네. 때문에 그 안에 그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선대위원장도 이 후보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니 그건 선대위에서 할 일 따로 있고 당 지도부에서 할 일 따로 있다. 이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교체 안 해도 총선 이길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나 이 지도부에서 이 태도가 중요하거든요. 이거 후보 교체는 할 수 없다고 해도 사실은 좀 엎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아니 뭐 이제 어쩌란 얘기냐. 뭐 이제 저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건 별로 그 모양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조수진 변호사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제 보통의 변호사는 뭐 사실 성범죄와 관련해서 변호할 수 있죠. 가해자도 변호할 수 있고 피해자도 변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조수진 변호사의 경우에는 주로 가해자를 많이 변호를 했더군요. 네. 지금 불거지는 게 다 가해자 변호 아닙니까? 남성들 변호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본인이 쓴 글도 또 문제가 돼요. 그 변호 논리 같은 것들이 네. 아무런 근거 없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를 의심한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거는 거의 2차 가해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악성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단체나 뭐 이런 곳에서 이제 공천 취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뭐 공천 취소를 안 하고 이재명 대표 말대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해도 서울 강북을 해서 조수진 변호사가 당선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 세상의 지역구가 강북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의 다른 지역, 네. 이 지역에 저 조수진 변호사의 그 성폭행 가해자 변호 이 이력이 저는 영향을 충분히 미친다고 봅니다. 물론 그게 몇 %나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건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여하튼 민주당 서울에 있는 다른 후보들한테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그걸 감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감수하고서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여하튼 전체적으로 민주당 그 서울에 있는 다른 후보들한테는 악재임은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네. 20, 30대 여성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민감할 겁니다. 또 민주당이 그전에 뭐 안희정 지사라든가 박원순 시장 뭐 이런 약간 그 내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지금 좀 약간 너무 둔감하게 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 같은 게. 민감하게 대응한다면 뭐 후보 교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뭐 지도부가 대신 100배 사죄를 한다든가 뭔가 이런 액션이 필요하겠죠. 후보 등록 하루 남겨놓고 후보를 전격적으로 교체한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건 기억에는 없는데 네.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그거는 내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네.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좀 찾아보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네. 그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북을 선거 판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거기에는 크게 영향은 없겠죠. 크게 영향은 그러니까 없겠지만 당락에 영향은 없겠지만 네, 민주당에는 판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조국 혁신당과 좀 신경전을 좀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더불어민주연합에 조국 혁신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연합에 모두 몰아달라 이렇게 이제 더블 몰빵론을 이제 부각을 했고 조국 대표는 취향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듯이 국민 판단에 맡기자 이 말은 즉 지역구는 민주당, 그다음 비례대표는 조국 혁신당에 표를 달라 뷔페론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양당의 협력 구도가 이제 초반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양상인데 총선 끝까지 이 협력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계속 끝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두 가지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일단 기세는 조금 조정 국면이 올 수는 있어요. 네. 지금이 제일 높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그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속마음이 좀 복잡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덕분에 민주당 안 찍으려고 투표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럼 조국 혁신당을 찍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에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구 선거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지역구에서는 의석을 좀 뺏기겠죠. 조국 혁신당 쪽에. 네. 그 플러스 마이너스 쪽 어디가 더 크냐? 지역구 선거가 더 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은 뭐 몰빵론해서 조국 혁신당 찍지 말고 우리 준유성 정당 여기를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건 그냥 하는 얘기고 사실은 어떤 약속 대련 비슷하게 네. 견제하는 척하면서 이제 협력하는 관계가 총선 때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오히려 약속 대련은 민주당 쪽에서 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근데 뭐 저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네. 저는 원래부터 협력 관계는 없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협력 관계를 원한 게 조국 대표였죠. 이재명 대표는 그냥 아주 원론적인 차원에서 협력을 얘기했을 뿐이지 네. 이거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몰빵론에 저는 진심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은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아주 강성 지지층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 조국 혁신당이 너무 커지면 나중에 합당이나 흡수합당 같은 것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걱정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점에서 본다면 저도 뭐 조국 혁신당의 기세가 지금 뭐 거의 정점이다 하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적어도 협력 관계라는 거는 저는 이미 깨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국 혁신당의 기세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정점이라고 본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막판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요. 아마 이런 식으로 협력 관계가 꺾일 깨지고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제3지대의 공천 상황에 대한 그 내분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야기인데요.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두고 역시 이제 내분에 휩싸였는데 선거를 한 20일 정도 남겨놓고 이 당 저 당에서는 역시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갈등이 여기저기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종인 위원장, 김철근 사무총장 사이에 감정이 섞인 그런 이제 공방이 오갔고 또 양양자 원내대표가 탈당을 시사했다가 또 오늘 또 급하게 기자회견 한 30분 전에 이제 취소를 하는 등 혼란이 이제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혁신당의 비례 공천 갈등 어떻게 보시는지 1번의 의사 출신 이제 김주영 그리고 후보 이번에 이제 천하람 후보가 이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길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네. 볼 때. 그러니까 전 제3지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네. 양당에서 이렇게 너무 양극화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3당이나 제4당 같은 게 있어서 좀 중재 역할도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서는 뭐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같아서는 조국 혁신당 빼놓고는 잘못하면 3% 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 같은 게 개혁신당마저도 원내 진입이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아직 한 20일 남았으니까 알 수 없죠. 지금으로서는 뭐 조금 넘기는 하는데요. 네. 그래서 입지가 점점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발들을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이게 이제 그 개혁신당이 워낙 어려워져서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3%를 넘기느냐 여부도 지금 뭐 확신할 수 없고 네. 그다음에 넘겼을 경우라도 한석 두석 뭐 이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리는 부족하고 이제 거기에 비례대표로 들어갈 사람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철근 사무총장 사퇴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이런 갈등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이 개혁신당 지난번에 새로운 미래하고 이제 이렇게 쪼개질 때 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뭐 일종의 덧셈의 정치 같은 걸 했으면 네. 적어도 비례를 가지고 지금과 같은 뭐 이런 식의 갈등 뭐 당이 또 쪼개지네 만에 뭐 아마 이런 것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준석 대표는 이제 뭐 본인도 뭐 지역구에서 어렵고 지금 뭐 비례대표도 지금 뭐 거의
그 의석이 지금 가물가물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그 거의 그 최악의 정치 행보를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종섭 대사건 말고는 전부 이제 공천에 관한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오늘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죠. 이제 오늘 후보 등록이 시작했고 지금 뭐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내일까지인데 이제 공천은 다 끝난 겁니다. 네. 다 끝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천이 뭐 잘했네 못했네 아직도 논란이 있죠. 뭐 그렇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 이제 공천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은 거는 네. 20일 동안 이제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제가 한 줄 논평은 공천 잘잘못 모두 국민 평가목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이게 오늘 한 줄 논평 좀 역시 안타까우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한때는 민주당이 공천 파동 때문에 민주당 뭐 총선 참패할 것 같다 이런 얘기 한동안 나돌더니 갑자기 또 뭐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뭐 도주 대사 뭐 이런 얘기하다가 대통령실 수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회칼테러 얘기하고 지금 수도권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아주 아우성이에요. 큰일 났다. 우리 지금 잘못하면 지난번 총선보다 더 지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여야 대표들은 말이 너무 심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무슨 종북 세력이 뭐 약진하게 생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책갈로이죠. 네. 또 이재명 대표도 말이 점점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일 잘못하면 끌어내려야 된다.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뭐 탄핵해야 될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 우리가 뭘 좀 잘 할 테니까 표를 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서로 너무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누가 못하는지 경쟁하나? 라고 하겠습니다. 총선에서 공천을 잘했다고 평가받았던 그 정당이 기억이 나시는 당이 있으실까요? 뭐 역대 많이 있습니다. 96년 총선 때 신화국당이 공천 네. 잘했고요. 2000년 총선 때 한나라당이 공천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죠. 특히나 이번 총선이 양당이 이제 거대 양당이 좀 공천을 좀 평가해서 좀 뭐 이런저런 안 좋은 면을 많이 보이고 있죠. 예, 특히나 그런 정국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양쪽 당 공천 물론이고요. 총선 앞두고 있는 전국 관리도 좀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도 뭐 짧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아니 뭐 저도 견해는 비슷하죠. 뭐 그 결국은 결과로서 다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996년 신한국당 공천 뭐 네. 결과가 좋았죠. 네. 그다음에 2000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공천도 그러니까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기는 공천 얘기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과연 이기는 공천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는 전문가로서 양당의 뭐 이기는 공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총선 20일 남았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20일 동안에도 많이 또 움직일 수도 있을 텐데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